안녕하세요, 서입니다. 세계 인구 중에서 약 5%는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한국인들 중에서도 10명 중 4명이 우울증이나 우울감을 겪은 적이 있을 정도로 우울증은 코로나로 인해 더 빠르게 증가했고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는데요. 특히 OECD 가입국 중에서도 한국인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처럼 우울증은 언제부터 언급되었고 또 알게 되었을까요? 우울증은 기원전 5세기 때부터 처음 언급되었는데요. 바로 히포크라테스 선수로 유명한 히포크라테스죠. 그는 세상의 모든 질병들이 몸의 4가지 체액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한다고 했고 그 불균형이란 혈액, 점액, 황단즙, 흑단즙이라고 했는데요. 히포크라테스는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를 우리 몸에 흑단즙이 지나치게 많아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울증이 흑단즙 때문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울할 때 뇌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뇌과학의 관점에서 우울증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의 뇌를 관찰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25분 거칠 영역이라 불리는 곳이 과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곳은 감정의 뇌 변형계에 속한 곳이며 생각이나 운동 조절, 욕구를 종합하는 뇌 영역이죠. 특히 25번 영역은 세로토닌 전달체를 생산하는 뉴런이 많은 곳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세로토닌 전달체는 말 그대로 행복의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전달하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오히려 세로토닌을 시냅스에서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25번 영역이 과활성화되었다는 것은 많아진 세로토닌 전달체 때문에 세로토닌 농도가 줄어드는 것을 뜻하죠. 네, 세로토닌이 부족한 뇌는 감정 조절이 어렵고 감정 조절이 어렵다 보니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점령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25번 영역이 위치한 오로납 내섬엽에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내섬엽은 우리 몸의 생리적인 정보의 감각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는 감정을 만듭니다. 특히 내섬엽은 다양한 뇌 영역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감정의 뇌 편도체와 욕구와 수면을 담당하는 시상하부, 그리고 기억과 해마, 생각의 전전두엽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내섬엽이 약화되었다는 것은 내 신체의 감각이 무뎌지고 다른 뇌 영역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영세적으로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의 편도체는 일반인들에 비해 더 커져 있는데요. 감정을 요청하는 편도체가 더 커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감정의 요청이 잦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감정의 요청이 너무 잦아지면 감정을 집행하는 뇌, 시상하부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편도체의 잦은 감정의 요청으로 인해 감정을 집행해야 하는 시상하부도 과부하에 걸리고 이로 인해 시상하부가 담당하고 있는 욕구들, 즉 성욕이나 식욕과 같은 다른 욕구들에게도 문제가 발생하죠. 비정상적으로 폭식을 하게 된다든가 반대로 음식을 잘 먹지 않아 생기는 거시증 같이 우울증인 사람들이 그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은 욕구 상실, 욕구 감퇴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으로 인한 뇌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편도체, 시상하부, 25번 영역의 결함은 생각하는 뇌, 전전두엽의 연결을 끊어버리는데요. 이는 자아 정체성에 대한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은 내 안에서 느껴지는 감각, 감정, 기억들이 현재 내 생각과 맞물려 현실을 직시하고 또 나라는 사람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뇌 영역들의 문제들은 내 안에서 느끼는 감각이나 감정, 욕구들에 무뎌지게 만들고 생각하는 뇌 전전두엽과의 연결마저 끊어지게 되니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기 어렵고 또 내가 가진 기억조차 흐릿해지니 당연히 나란 사람의 정체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모든 생각에서 나와 직접 관련된 현실적인 생각보다 추상적이고 답할 수 없는 생각과 그에 대한 고민에 갇혀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추상적이고 깊은 남다른 시각으로 엄청난 통찰력과 창의력이 생기기도 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상실해가는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네,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점은 불안하고 우울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감, 자의식 상실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에서 회복할 수 있고 또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현재 우울증에는 효과적인 치료제가 이미 존재합니다. 소위 항우울제라고 불리는 모든 약들이죠. 그리고 이 치료제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알게 되면 우울이나 불안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일단 항우울제는 결핵 환자 치료약을 만들다 우연히 단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약의 이름은 이프로니아치드인데 결핵병동에서 이 약을 투여받은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활력이 넘쳤고 행복해 보이는 것을 의사들이 눈치를 챘죠. 즉 이프로니아치드가 결핵뿐만 아니라 우울증에도 큰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사실 이프로니아치드는 모노아민 산화효소를 제거하는데 모노아민 산화효소는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시내스에서 모노아민 산화효소만 제거해준다면 남은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 때문에 사람들이 더 활력을 띈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이 우울증에 깊은 관련이 있다 추론하게 되었죠. 하지만 연구가 거듭되고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에는 노르에피네프린보다 세로토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후 학자들은 세로토닌만 선택해 재흡수되어 사라지는 것을 막는 약을 만들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죠.
이처럼 우울이나 자기감 상실에는 세로토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세로토닌이 행복의 신경전달 물질이라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세로토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위급한 우울 증상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감정이나 기분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최소 1, 2주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로토닌은 조절형 신경전달 물질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신경전달 물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처럼 조절형 신경전달 물질이 있고 다른 하나는 가바나 글루타메이트처럼 매개형 신경전달 물질이 있죠.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조절형 신경전달 물질은 말 그대로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들을 조절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신경전달 물질들이 더 많이 더 적게 나오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하지만 매개형 신경전달 물질인 가바나 글루타메이트는 직접 표적세포에게 작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매개형 신경전달 물질들은 그 효과가 확실하고 매우 빠르죠. 매개형 신경전달 물질 중에서도 글루타메이트는 흥분성 작용을 하고 가바는 억제성 작용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 글루타메이트가 특정 뇌 영역에 가분비된다면 그 영역이 가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가바가 많이 분비된다면 진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런데 우울한 뇌의 특징을 보면 앞에서 말한 뇌 영역들이 과하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흥분성 작용을 하는 글루타메이트 때문이죠. 이런 원리를 이용한 케타민이랑 항우울제는 세로토닌이 아니라 지적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글루타메이트에게 작용합니다. 즉 케타민은 글루타메이트 수용제를 차단해버리고 다른 세포들이 흥분되는 것을 미연에 막아버리죠. 그래서 케타민은 이전의 항우울제보다 진정되는 속도가 빠르고 그 효과도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효과가 확실한 약일수록 부작용도 있기 마련인데요. 케타민은 오래 복용 시 심한 구토 증상이 있거나 어지럼 증상이 있기 때문에 2주 이상 사용을 권하지 않고 이후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인 플루세틴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심각하기 전에 전문의를 빨리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유튜브에서 지식을 얻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가서 솔직하게 내 기분, 감정들을 삼등하고 효과가 좋은 항우울제를 처방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죠. 어느 누군가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 또는 스스로 극복해야지와 같은 주변의 잡소리들은 다 무시하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은 내 의지와 정신력이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뇌에 실제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린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요. 단순히 내 의지만으로 극복해야지란 생각은 너무나 위험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린 가수 아이유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울이나 불안한 감정이 들 때 잘 극복하는 방법을 알 수 있는데요. 아이유는 팬과의 인터뷰 중 기분이 안 좋을 땐 어떻게 푸시나요? 라는 질문을 듣고 그럴 때는 빨리 몸을 움직여야 해요. 집안에라도 돌아다니고 설거지라도 갑자기 한다든가 안 뜯었던 소파를 뜯는다든지 우울한 기분이 들 때 그 기분에 진짜 속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이 기분 절대 영원하지 않고 5분 만에 내가 바꿀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몸을 움직여야 해요 라고 했는데요. 이 답변은 불안과 우울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거의 만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우울한 기분이 가짜라고 생각하고 속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울증은 생각하는 뇌와 다른 뇌의 연결을 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전전두엽의 연결이 끊어지면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지나치게 불안하거나 고민하게 되고 그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우울해지기 쉬운데요. 즉 우울한 기분이 든 것은 합리적인 뇌, 전전두엽이 빠진 잘못된 생각이란 것을 우린 빠르게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유는 그 즉시 빠르게 움직인다 했는데요. 이 또한 생각의 뇌 전전두엽을 활성화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움직임을 실행하고 계획하는 뇌 영역은 전두엽인데요.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바로 그 움직임에 맞게 뇌의 힘이 옮겨갑니다. 예를 들어 박스를 뜯는다면 일단 박스의 테이프를 제거하고 물건을 조심스럽게 꺼낸 뒤 박스를 정리해야 하듯이 어떤 움직임이든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 뇌는 그 움직임과 관련된 뇌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이죠. 즉 감정의 뇌 변형계가 지나치게 가활성화된 우울한 상태에서 일단 움직이는 것은 행동과 생각의 뇌 전두엽으로 힘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파민들도 감정의 뇌로 쏟아지고 있다가 전두피질 방향으로 더 많이 향하게 되죠. 그럼 당연히 감정적인 생각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울증을 극복하는 인지행동치료도 이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나의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신념들을 논리적인 반박으로 바로잡듯이 아이유도 이 우울한 기분이 진짜가 아니라고 합리적으로 최대한 생각하고 노력하며 또 나름의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그에 따라 바로 행동하는 것도 말이죠. 이런 대응 매뉴얼은 우울한 기분에서 빨리 벗어나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결국 우울증이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자기감, 자아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 움직임에 집중해야 하죠. 그 이유는 움직임이 자기감,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움직임으로 인해 내가 다른 장소에 도달했다는 것, 움직임으로 인해 내 피부에 땀이 나고 숨이 가빠진다는 것, 내 움직임으로 인해 주변이 정리되고 변화된다는 것은 나와 신체, 내 생각이 서로 연결됨을 느낀다는 것이고 그럼 자아 정체성 확립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과 신체의 변화는 세로토닌의 증가로 연결되고 세로토닌은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잠도 잘 자게 되겠죠. 네, 이런 제대로 된 휴식은 시상하부가 회복하는 데 영향을 줘 우리들의 욕구가 정상화되고 다시 감정의 내 편도체를 진정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선순환은 다시 내 감정과 기분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겠죠.
물론 우울한 기분에서 갑자기 움직인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유의 말처럼 아무 생각 없이 최대한 빨리 움직이며 다른 일에 몰두하는 미리 매뉴얼을 만들어 평소 적용해보고, 그리고 이 생각이 진짜가 아니란 것을 우리가 빠르게 간파한다면 우린 생각보다 우울한 기분을 쉽게 떨쳐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사오였습니다.